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2년 만에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기업들은 부동산과 자회사를 팔아치우며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노동계는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병원을 시작으로 화물과 지하철 등의 연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검찰이 CJ 계열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과정에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개입했다는 의혹 때문인데 검찰은 민주당 인사 다수가 입사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시세 17억 원인 서울 마포아파트 보유세는 51만 원 감소하게 됩니다. 세 부담 완화책 원희룡 장관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내일 우루과이와의 경기를 앞두고 벤투 감독은 손흥민이 출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루과이 감독은 마스크를 쓴 약점을 파고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머스크 테슬라 CEO와 화상 면담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투자를 요청했고 머스크는 최우선 후보라고 화답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른바 3고 위기가 갈수록 깊어지면서 우리 경제 형편이 급속히 움츠러들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는 고금리와 심각한 자금 경색이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자 기업들이 부동산과 자회사를 팔아치우며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자금 사정이 얼어붙으면서 기업 체감 경기도 2년 만에 최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첫 뉴스는 송무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의 한 공업단지.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여파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이곳에서 26년간 업체들의 입주를 관리해온 김태경 씨는 한계 상황에 달했다고 토로합니다. 가족 경영 아니고는 이제는 점점 힘들어져서 직원을 두고 쓰기도 상당히 버거워요. 대출도 그렇고 그리고 워낙 지금 물가가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기업 체감 경기는 3달 연속 내림세를 유지하다 약 2년 만에 최악으로 얼어붙었습니다. 대기업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 위기에 신호탄을 날린 롯데그룹은 롯데호텔이 보유한 롯데 칠성음료 주식의 2.7%를 전량 매각했고 롯데케미칼은 1조 1천억 원 유상증자에 나섰습니다. 현대백화점 그룹은 현대렌탈케어 지분 매각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부동산을 내놓는 기업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돈 되는 건 뭐든 팔아 유동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점차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은 0.25% 인상하게 된다면 최근 자금 경색 현상들을 일정 부분 감안한 결과. 이런 가운데 OECD는 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8%대로 또 내려잡으면서 경기 둔화를 넘어 침체의 파고가 예상을 뛰어넘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걱정은 또 있습니다. 잘 나가던 우리 기업들의 제품 경쟁력까지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을 뒤쫓던 중국이 하나하나 우리를 앞서 나가더니 이제는 우리가 도리어 쫓아가게 된 품목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의 세계 1위 품목은 15개로 늘어난 반면 우리는 5개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있는지 최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자제품 LCD 업계의 후발주자였던 중국 BOE. 지난해 글로벌 시장 점유율 28.4%를 기록하며 2년 연속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면 LG 디스플레이는 2위로 밀려난 데 이어 점유율마저 떨어졌습니다. 조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 1위를 내준 한국조선업은 그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주요 품목의 점유율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세계 1위 품목은 5개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4위에 머물렀습니다. 반면 중국의 1위 품목은 15개로 일본을 제쳤고 1위 미국과의 격차도 3개 품목으로 좁혔습니다. 한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하이테크 분야에서도 중국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이제 3위 일본을 따라잡기에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낸드 플래시와 디램, OLED 패널 등 우리의 5개 1위 품목도 삼성전자에 쏠려 있습니다. 한때 국내 기업이 석권했던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은 모두 중국에 밀려 3위 안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기업의 하드한 초격차 기술 혁신도 중요한데요. 또 정부의 소프트한 규제를 포함한 혁신도 동반됐을 때 우리의 초격차 기술이 날개를 달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중국에 밀리고 일본에 치이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사정이 지금 이렇습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하나둘 예고했던 총파업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원 노조를 시작으로 내일은 화물, 이달 말에는 지하철까지 줄줄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병원 앞 광장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간호사와 기술직 등 필수 인력을 늘려달라며 총파업에 나선 겁니다. 지난 10일 1차 파업대에 4배가량인 3,900여 명이 참여한 데다 노사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어 환자들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오늘 공공운수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민주노총은 각 산별노조에 무기한 릴레이 파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총파업의 최대 동력인 화물연대는 오늘 자정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고 모레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 이후 지하철 노조와 철도 노조 등 총 30만여 명이 줄줄이 총파업에 참여합니다. 정부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에 대비해 대체 수송 차량 투입과 화물 적재 공간 확보 등 비상 수송 대책을 마련했고 전국교육청도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대비해 빵과 우유를 제공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입장 차이가 분명하다는 걸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을 선포하면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 3조 개정안 입법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오늘 밤 자정부터는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역별로 핵심 사업장 물류를 마비시키겠다는 계획표도 이미 발표한 바 있죠.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구자영 기자. 네, 의왕 물류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의왕 물류기지는 수도권의 수출입 컨테이너가 집결하는 곳인데 거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곳 의왕 물류기지에는 내일 오전 서울과 경기권 화물연대 노조원 1,000여 명이 집결합니다. 총파업 출정식을 가진 뒤에 물류기지와 평택항의 화물 운송을 차단하는 봉쇄투쟁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의왕 물류기지는 수도권의 순출입 컨테이너가 거쳐가는 전초기지인데 시멘트 등 취급 품목이 광범위해 화물연대 총파업의 여파가 상당할 전망입니다. 의왕 물류기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반출입량이 평소의 절반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물류기지 측은 기지 내부 진입로 1개 차선을 미리 확보했고 경찰은 내일 1,000여 명을 투입해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예, 만약 파업이 시작된다면 지금 비상이 걸린 곳이 그곳뿐만이 아니겠군요. 네, 평택항과 부산항, 전남 광양항 등 주요 무역항만에서는 기존에 있던 컨테이너를 미리 다른 곳으로 옮겨놓거나 컨테이너 보관 공간을 추가 확보하는 등 내일 파업에 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사료용 곡물 수입 항만인 군산항도 운송 차질이 우려되면서 사료 공장과 축산농민들의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 피해 복구를 마치지 못한 포스코는 수해 복구 자재 운송만이라도 가능하도록 화물연대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충북의 시멘트 업체들은 파업 전에 최대한 출하량을 높였고 경남과 전남의 석유화학 산업단지와 조선업체, 울산의 완성차 업계 등은 기차와 해상운송 등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왕 물류기지에서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어제 민주노총이 출근길 도로 위에서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 정체가 있었고 지각한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집회 자유는 물론 보장돼야 합니다만 이렇게 도로 위에서까지 시위를 해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왜 못 막는 건지 그 이유를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차들이 다니는 도로 위에서도 신고만 하면 무조건 집회를 할 수가 있습니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예외가 있는데요. 집회법 12조에 따르면 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선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이 집회를 조건부로 제한하거나 아예 사전에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도로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도 구체적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까? 네, 서울에만 16개 도로가 있는데요. 웬만한 간선도로는 전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종대로에서 한강대로까지 구간에는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이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이 집회 인기 장소가 몰려 있습니다. 그 오류동에서 망우동으로 이어진 도로는 국회와 여의대로 이 종로를 지나갑니다.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서울 시내 도로 위 집회는 대부분 막을 수 있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통제하느냐 안 하느냐는 전적으로 경찰의 판단에 달려 있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다 보니 이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경찰이 이 법을 적용하는 관행이 많이 달랐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2016년 촛불 집회를 계기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1년부터 2016년 8월까지 경찰이 사전에 집회를 금지한 1,059건 가운데 교통소통을 이유로 막은 경우가 447건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경찰이 집시법 12조 적용을 남발해서 교통 불편을 핑계로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집회 시위를 항상 그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좀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법익과 또 집회 시위자의 기본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관점에서 경찰이 좀 엄정하게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출근길에 도로 위 시위는 좀 너무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현행 지시법에는 사전에 신고한 집회는 사전에 신고했던 장소나 시간을 벗어나도 따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경찰도 이런 점 때문에 교통이 마비돼도 현장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이 처벌 조항을 담은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라별로 물론 뭐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해외에서는 대체로 이 도로 위시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비교적 집회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유럽의 판례가 있는데요. 유럽인권재판소는 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면 이 공권력이 시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리도 시대와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가치보다 집회 시위가 우선시되는 쪽으로 80년대 이후부터 진화가 되어 왔던 것이고 2022년도에는 이런 일반 시민의 평온권도 집회 시위 자유 못지않게 중요한 기본 가치로 인정이 되는 이러한 전향적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는 집회하는 쪽에서도 시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면 주장의 목소리가 약해질 수 있다.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뇌물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한 기업체에 고문으로 취업하는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대한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외에도 여러 명의 민주당 인사들이 이른바 낙하산 취업을 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단독으로 취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이 CJ그룹 계열사 한국복합물류를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습니다. 혐의 특정할 만한 자료는 좀 찾으셨을까요? 검찰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 권모비서관 집과 국토부 청사도 압수수색했습니다. 구속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020년 한국복합물류 상근 고문직을 맡는 과정에 청와대와 국토부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상근 고문직은 국토부 출신 관료가 맡던 자리였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민주당 인사가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J 측은 이 전 부총장 채용에 국토부 추천이 있었다고 했지만 국토부는 민간기업 채용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 사기업체에 무식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이런 거는 없는 것으로 관여할 근거 자체가 없으니까요. 취업 청탁자로 지목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그럴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전 부총장 외에도 민주당 인사 여러 명이 이 회사에 취업한 정황을 잡고 확인 중입니다.
검찰은 이들 취업 과정에서 청탁과 금품 등이 오갔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검찰 수사가 짜맞추기식 억지 수사며 개인 비리에 불과한 사건을 정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용, 정진상, 최측근 2명이 구속됐지만 이 역시 이 대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인 비리 의혹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말이 뭘 뜻하는지 황민지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을 잇따라 구속한 검찰.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강제 수사를 한 건데 검찰은 더 나아가 이 대표에 대한 직접 수사 필요성을 공식화했습니다. 대장동 사업 등에 있어서 정 실장의 권한 행사를 이 대표가 얼마나 알았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서 둘을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이 대표에게 올라가는 보고서도 모두 정 실장 검토를 거칠 정도라고 기재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이 위례개발 사업 공고가 나가기도 전에 대장동 팀을 사업자로 선정해 놨다며 공모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은 김용, 정진상뿐 아니라 대장동 팀도 이 대표 선거운동을 도왔고 뇌물로 오간 돈 대부분이 선거자금 명목이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여기다 대장동 개발 수익 중 428억 원은 이재명 시장실 지분이라는 법정 증언까지 나온 상황. 검찰은 이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 삭제 등이 특혜인 줄 알면서도 묵인하고 유무형 대가를 공유한 건 아닌지 의심합니다. 객관적 증거를 통해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사퇴했습니다. 구속까지 됐는데 당직을 계속 갖고 있을 수 있냐는 당내 반발이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상식적인 수순입니다만 동시에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정진상 실장의 거취는 지금 진행 중인 구속 적부심 결과가 결정할 걸로 보입니다. 보도에 신유만 기자입니다. 구속된 지 2주가 지나도록 당직을 유지하고 있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결국 물러났습니다.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두 사람의 사퇴를 공개 거론한 지 하루 만입니다.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될 문제겠지만은 본인이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나. 정진상 정무조정실장도 사표를 냈지만 구속이 옳은지 다시 판단하는 구속적부심 결과를 보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의 표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수리가 되어서 적부심 결과가 나오면 그걸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인 남욱으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4,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정 실장은 대장동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1억 4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상황입니다. 당 안팎에서는 최측근 인사들의 구속에 대해 이 대표가 유감 표명 정도는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맞설 거 맞선다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표님 측근들이 대표님에게 불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여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은 이 대표 한 사람이 이 모든 의혹의 당사자고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이자 종합 범죄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정부가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년 전 수준으로 되돌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집값이 급락하면서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비싼 지역이 속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리는지 따져봐드리고 그 배경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집값 폭등 이전인 2년 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아파트의 공시가 현실화율은 69%로 내려가는데 지난 정부에서 세운 내년 목표치보다 3.7%포인트 낮고 올해보다 2.5%포인트 내려간 수준입니다. 최근 집값이 떨어져도 세금 폭탄을 맞을 거란 우려가 나오자 기존 로드맵을 전면 수정한 겁니다.
집값의 급등과 또 이와 맞물린 가파른 현실화율 제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국민의 보유 부담이 지나치게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시세 17억 원대 서울 마포구 아파트 소유주가 낼 보유세는 51만 원 줄어듭니다. 송파구의 대표 재건축 단지 집주인은 올해보다 400만 원 넘게 세금을 덜 수 있습니다. 올해 한시로 낮췄던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다시 손보기로 했습니다. 재산세를 매길 때 공시가격 10억 원의 경우 올해 45%가 적용돼 4억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됐는데 내년에는 이보다 더 낮아질 전망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다주택자 중과세까지 폐지하는 법 개정안 통과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이라 국회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민아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지난 2020년 김현미 국토부 장관 시절 발표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그 배경과 더 구체적인 내용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 직접 물어봐드리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단도직입적으로 일단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집값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 공시가 현실화율이 또 무리하게 높다 보니까 세부담이 지나치게 올라갔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그 공시 가격이 시세보다 더 높은 있을 수 없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담의 완화와 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한 조치입니다. 예, 공시가 현실화라는 이 계획이 집값이 안정적으로 변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지금처럼 급격하게 오르거나 급격하게 내릴 때는 이게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아예 폐기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공시 가격 또 반영 비율, 세율 이 모두를 조세 정의에는 맞게 하되 시장 원리나 우리 납세자들의 그 수용성에 맞게끔 정상화하자. 그런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기조라면 부동산 세금을 이렇게 이원화하지 말고 보유세로 아예 일원화하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일원화하는 게 맞는데요. 보유세는 사람에 대해서 매기고 재산세는 물건에 대해서 매기다 보니까 이렇게 하려면 이 공사가 너무 커집니다. 좀 장기적인 과제라고 봅니다. 자, 결국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법 문제는 결국 이제 국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많이 반대합니까? 자기들이 했던 걸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입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정 안 된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이 잘못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차원에서 하면 뭐 선거로 국민께서 주권자께서 국회 의석을 결정해 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장관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공시가에 불합리한 것을 좀 바로잡겠다는 뜻도 있는 것 같고 전반적으로 부동산 세금을 좀 낮춰주겠다 이런 취지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부자 감세라고 야당이 주장하는 부분. 우리 인구에 예를 들어서 한 4% 정도에 해당하게끔 매겼어요. 원래 이 상당히 이 좌파적 정부가 할 때도 그랬는데 이번에는 130만 명이니까 8%에 해당하는 게 됐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종합 그 부동산 보유세 부자들에게 매기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일반 국민세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안 맞다라고 보는 거죠. 자, 오늘 밤 자정부터 이제 화물연대가 또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해서 아주 큰 걱정들을 하고 계신데 국토부 차원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선 화물연대가 운송 거부를 하는 것은 지금 소위 안전운임제를 더 연장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영원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저희가 3년 연장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수용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운송 거부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 민주노총과 이 투쟁력을 과시하겠다라는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저희는 대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대체 운송 수단을 최대한 확보해서 물류의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화물연대의 집단적인 불법 행동 그리고 특히 정상적으로 운송에 참여하는 그런 조합원들, 비조합원들에 대해서 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입각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특히 이번에는 만약에 물류를 중단시켜서
피해가 커지는 게 분명할 경우에는 저희는 운송 개시 명령도 역사상 최초로 발동하려고. 운송 개시 명령을 발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개시 명령을 받고도 계속 거부를 하면요, 자격 취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에 있는데 역대 정부에서 이걸 행사를 안 했는데요. 이번에 벌써 5달 만에 또 운송 거부를 하고, 이번에 공공연히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기간 산업을 지금 세우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사우디 왕세자도 다녀가고, 지금 일론 머스크도 지금 한국에 대한 투자 계획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오늘 또 수출 전략 회의도 열어가지고 기업과 정부가 모두 합심이 돼서 이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정말 좀 살려보자 이러는데, 자기네들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라 전체를 주저앉히겠다, 이런 식의 그 집단적인 억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끌려다녀야 되겠습니까? 그 운송 거부를 처리하기를 바라고요. 만약에 이게 며칠간 이어지게 되면은 저희는 운송 개시 명령을 통해서 우리 헌법과 법이 우리 정부에게 준 임무를 저희는 흔들림 없이 행사하겠습니다. 그 안전운임제가 품목 확대는 어렵지만 불가하지만 3년 정도 더 시행을 해보자, 이제 이런 안을 내놓으셨는데, 이게 화물연대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아닙니까? 화물연대의 최소한의 요구는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안전운임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는데요. 수출 컨테이너나 시멘트 운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급여가 아주 열악합니다. 거기에다가 유가가 오르는 이런 사정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운임이라는 이름으로 임금을 좀 더 보장해 주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의 품목들은요, 월급도 많고요. 또 이걸 표준 운임을 계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일방적인 굴복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물류가 멈춰서는 일은 없도록 좀 남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구대표팀의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양팀 모두 첫 경기에 사활을 걸겠다는 각오인데, 벤투 감독은 손흥민 출전을 암시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손흥민의 출전 여부였습니다. 전력 질주를 비롯해 머리로 공을 받아내는 모습까지 믿기 힘든 회복력으로 출전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 벤투 감독은 결정하기까지 시간이 남았지만 손흥민의 출전은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최대한 편안하게 경기에 최고의 전략을 구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허벅지 부상 중인 황희찬은 경기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 16강전에서 우루과이에 1대2로 패했던 아픈 기억을 소환한 벤투 감독은 이번만큼은 대등한 경기가 되길 바란다며 각오를 다졌습니다. 우루과이도 한국과의 첫 경기에 사활을 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훈련에서 한국 선수를 연상케 하는 마네킹을 두고 훈련했을 정도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수아레즈, 누네즈, 발베르데 등 세계 최고 선수들의 출격을 예고한 우루과이 알론소 감독은 손흥민의 부상 약점을 이용하기보단 선수들의 능력을 믿겠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4년을 달려온 벤투가 그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16강 진출의 분수령이 될 우루과이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기적 같은 승리에 사우디 정부는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사우디 축구 팬들은 또 한 번 열광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찾은 빈살만 왕세자는 가족과 함께 자축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사우디가 아르헨티나 골망을 흔들자 폴짝폴짝 뛰고 서로 얼싸안으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2대1 역전승이라는 대이변의 결과로 경기가 끝나고 사우디 팬들은 박수치며 포효합니다. They were unbeaten 36 game, but guess who beat them? Saudi Arabia! 세계 챔피언을 꺾었다는 기쁨도 만끽합니다. TV로 경기를 지켜본 빈살만 왕세자도
가족들과 얼싸안으며 자축했습니다. 사우디 정부는 승리 다음 날인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아랍권 국가들도 모처럼 하나가 되는 분위기입니다. 아랍 축구의 자존심을 세웠다며 사우디 승리를 자국의 일처럼 기뻐했습니다. أنا شجعت السعودية عشان زينا زيهم وإحنا عرب وكلنا يد واحدة وفعلا العرب أثبتت إنه إحنا أقوى من الأجانب وأقوى من كل الناس. 반면 충격패를 당한 아르헨티나 팬들은 굳은 표정으로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Inesperado. La verdad que no esperábamos este resultado. 통계업체가 예상한 아르헨티나 우승 확률도 2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국내 자산을 해외로 빼돌린 탈세자 50여 명에 대해서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 호화주택을 사들이고 상습 원정 도박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한 호화주택 단지입니다. 사주 A씨는 차명으로 보유한 해외 현지 법인에 투자 명목으로 법인 자금을 유출한 뒤 수십억 원대의 호화주택을 사들였습니다. 매입한 주택은 신고도 하지 않았고 현지에서 명품 쇼핑 등 호화 생활을 누렸습니다. 또 다른 사주 B씨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가 해외 거래처에서 벌어들인 외화 현금을 국내에 신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챙긴 다음에 해외 원정 도박을 일삼았습니다. B씨가 4년여간 마련한 도박 자금만 3억 원에 달합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방식으로 외화 자금을 빼돌리거나 내국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해외로 이전한 탈세 혐의자 5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거나 실체가 없는 회사와 외주 거래를 하는 방식도 다수 포착됐습니다. 지난 3년간 역외 탈세 조사를 통해 추징된 세액은 4조 원 이상에 달합니다. 법인 사주와 관련인까지 포렌식, 금융조사, 정보교환 등 끝까지 추적 과세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역외 탈세자들이 외화 자금을 빼돌려 원화 가치 하락을 더 부추기고 있다며 이런 조세 포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호남 지역은 전에 없던 가뭄으로 비상인데 경북 동해안에는 밤사이 집중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울진은 11월 강수량 가운데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태풍 피해를 겪은 포항은 복구를 마치기도 전에 또 수해가 나서 망연자실입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농경지 한복판에 거대한 저수지가 생겼습니다. 사료용 볏짚 더미가 둥둥 떠다닙니다. 밤사이 시간당 최대 46mm에 이르는 폭우에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보내는 것보다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이 더 많으니까 10,000개 가까이 지금 여기 다 떠내려가 있다가 지금. 울진에서는 50대 농민과 소 40마리가 축사에 고립됐다 구조됐습니다. 해안 도로에선 산사태도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는 경북 울진 141.4mm, 포항 84.9mm로 울진은 1971년 기상 관측 이후 11월 강수량으로는 역대 최대였습니다. 울진 북면의 비공식 강수량은 252mm를 기록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었던 합천 제방은 이렇게 응급 복구했지만 이번 비로 또다시 제방 일부가 유실됐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만 비 피해 31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5건이 포항에 집중됐습니다. 석 달 만에 또 닥친 수해에 주민들은 밤잠마저 설쳤습니다. 약간 밤에도 비가 많이 들어봤어요. 우리 비만 오면 이제 잠 못 자요 지금 긴장이 돼가. 호남 해안 지역의 가뭄과 봄꽃이 피는 따뜻한 11월 날씨에 이어 영남 동해안 지역의 때 아닌 물폭탄까지 한반도 기후가 계절 변화를 나타내는 절기를 잇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이 수배 차량을 찾으려면 CCTV 녹화 영상을 일일이 뒤져야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이런 번거로움을 해소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이 방범 CCTV를 통제해서 수배 차량 포착부터 추적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한 건데요. 실시간 추적이 가능해진 만큼 검거율도 높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수십 대의 CCTV 모니터가 운영되는 관제센터입니다. CCTV에 달리는 자동차 한 대가 포착되자 인공지능이 탑재된 서버가 차량 번호판을 분석해 눈 깜짝할 사이에 수배 차량임을 확인합니다. CCTV 한 대가 수배 차량을 포착하면 인공지능이 다른 CCTV를 가동해 해당 차량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관제센터에서 경찰로 수배 차량에 관한 정보가 전달되고 출동한 경찰이 수배 차량을 붙잡습니다. 수배 차량 포착과 추적이 실시간으로 이뤄지면서 녹화된 CCTV 영상에서 차량 번호를 일일이 확인하는 수고를 덜 수 있습니다. CCTV에 AI 기술을 적용해서 차번을 추출하게 되면 굉장히 촘촘한 근거가 가능합니다. CCTV에 포착된 차량 번호판의 숫자와 글자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 데이터로 변환되고 인공지능이 이를 읽어내는 원리입니다. 카메라를 구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분의 1 정도의 라이센스만으로 전 CCTV에 확대 적용할 수 있는 수배 차량은 물론 대포 차량이나 체납 차량 단속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충남과 부산, 서울 등 150만 대가 넘는 전국의 일반용 방범 CCTV에 인공지능 수배 차량 추적 시스템을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FTX 파산 쇼크가 가상자산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내 한 거래소가 운용하던 코인 상품도 만기를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태를 촉발한 FTX는 갚아야 할 빚에 턱없이 모자란 현금만 보유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5대 거래소 가운데 한 곳인 고팍스. 가상자산 대출업체 제네시스를 통해 고객이 코인을 맡기면 은행처럼 이자를 주는 상품을 운용해왔습니다. 그런데 세계 3대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가 발생했고 여기에 제네시스가 1억 7,500만 달러를 묶여 유동성 위기를 맞으면서 고팍스도 출금이 막혔습니다. 결국 고팍스는 해당 상품의 원금과 이자 지급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자유형 상품은 지난 16일부터 지급이 중단됐고 고정형 상품은 이달 안에만 38억 원어치 만기가 돌아오는데 역시 상환이 불투명합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진 국내 거래소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엄격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라는 게 사실은 충분한 자산이 확보가 안 돼 있을 수 있다라는 논란은 이미 테라루나에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FTX가 채권자 상위 50명에게 갚을 돈이 우리 돈 4조 2천억 원에 달하는 반면 보유한 현금 잔고는 1조 6천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돼 파장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와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이은 아시아 제2의 생산 거점으로 여러 지역을 지금 검토 중인데 머스크 회장은 윤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화상 대담 분위기는 어땠는지 황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의 아시아 지역 완성 전기차 생산 공장인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FTA 네트워크 등에서 큰 강점이 있는 만큼 이 투자 후보지 중에 최적의 테슬라는 올해 연말쯤 대상지를 발표할 예정인데 머스크는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Korea is one of the top choices for us. 그러면서 한국 기업이 생산하는 자동차 부품 구매량을 2배 이상 늘리겠다고도 했는데 윤 대통령은 머스크의 우주 탐사 기업인 스페이스X와 한국 우주산업계와의 협력도 당부했습니다. 전단팀을 구성하여 테슬라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첫 수출 전략 회의를 주재하면서 미국과 중국, 아세안 등 기존 주력 시장 외에 중동과 중남미, 유럽연합의 3대 전략 시장에 집중하는 특화 전략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동에선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 유럽연합에선 원전, 멕시코 등 중남미에선 자유무역 협정 확대가 우선 추진 대상입니다. 대통령실은 빈살만 왕세자 방한 당시 사우디와 체결한 290억 달러 규모의 업무 협약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전격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45일간 대통령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다만 청문회와 중요한 조사 활동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시작하기로 한 발씩 물러섰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국회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 보고, 현장 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여당은 그동안 수사를 먼저 마무리 지은 뒤 논의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 3당이 내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도 필요하다는 여론을 의식해 결국 합의했습니다. 다만 현장 검증과 청문회 등의 절차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로 합의했는데 경찰의 초동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모두 18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습니다. 활동 기한은 내일부터 45일인데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안부, 서울시, 용산구 등입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대통령실 경호처는 정쟁화 우려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이 반영돼 제외됐습니다. 여야는 내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내년 9월로 예정된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식과 새 대법원장 취임식 예산으로 1억 8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두고 여당 의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대법원장이 이런 호화 퇴임식을 열어야 하냐며 예산 삭감을 요구하면서 여야 간의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보도에 김아림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식 행사입니다. 출장비와 식비, 인건비까지 해서 4,850만 원을 썼습니다.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고. 하지만 법원 행정처는 내년 9월로 예정된 퇴임식과 취임식 예산으로 1,100만 원 증가한 총 1억 800만 원을 요구했고 여당 소속 예산소위위원들은 호화 예산이라고 삭감을 주장했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호화 퇴임식까지 열어줘야 하느냐며 비판했고 배현진 의원도 모든 기관이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려 하는데 늘리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계속 해왔던 행사인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예산을 삭감하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한 의원은 왜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장 평가를 하느냐며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여야가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예산은 결국 보류됐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의 탄핵 움직임을 이유로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또 국회에 거짓 해명을 했다가 공문서 위조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황입니다. 또 김 대법원장은 16억 원을 들여 수입산 천연 대리석으로 공간 리모델링을 하면서 4억 7천만 원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썼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 중 2억 8천만 원은 재판 충실화 예산이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사람이 210명을 넘어섰고 부상자는 1000여 명으로 늘었습니다. 희생자 다수가 지진 발생 당시 학교에 있었던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튀르키예에서도 규모 6.1의 강진으로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지붕이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 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틀 전 발생한 인도네시아 지진으로 무너진 학교는 50여 곳. 수업 중이던 학생들 피해가 컸습니다. Jadi telat penanganan karena begitu dia jatuh ketiban bata-bata orang-orang pada sibuk nyelamatin diri sendiri pas udah. 산 중턱 흙이 쏟아져 내리고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상당수가 매몰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Bahkan saudara rumah juga rumah pribadi juga ambruk. 사망자는 260여 명으로 늘었고 이재민은 5만 8천 명에 이릅니다. 1,000명이 넘는 부상자를 수용할 병실이 부족해 길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 교민이 운영하는 공장도 일부 붕괴됐습니다. 현재 기관이 사상자 발생한 걸로 주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에서는 사상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엔 튀르키예 북서부에 규모 6.1 지진이 발생해 50여 명이 다쳤고 170km 떨어진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지난 여름 서울에 내린 기록적 폭우 기억하실 겁니다. 시간당 116mm가 쏟아져서 강남 일대가 잠겼죠. 우리나라도 기후 재난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는데요. 세계 기후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이들을 만나봤습니다. 지난 6월 국토 3분의 1이 물속에 잠기는 대홍수가 난 파키스탄. 사상자 1,700여 명, 이재민 3,300만 명이 발생해 복구 비용만 41조 원에 달합니다. 3년 전 바하마를 삼킨 허리케인 도리안도 기후변화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지난 20일 유엔 주요국은 기상이변으로 피해를 본 개도국에 기금 마련을 합의하고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 1.5도 제한 목표도 재확인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국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대비 43% 줄여야 하는 상황. 하지만 세계 기후학자들의 전망은 비관적입니다. We have to reduce emissions very forcefully and very quickly in order to achieve net zero CO2 emissions by 2050. 선진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개도국은 탈탄소화를 통해 탄소 저감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년 4조 달러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것이 국내 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간이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실제로 네덜란드는 물 관리, 덴마크는 재생에너지로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쇼생크 탈출부터 스탠바이 미까지 이 영화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의 소설을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들입니다. 킹은 장르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장단편을 무려 300편 가까이 써냈고 영화가 된 소설만 70편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다작이지만 소설 쓰기는 찰나의 영감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동이며 욕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소설가 황석영도 그런 엉덩이로 써는 것이라고 했죠. 이야기꾼 김현수는 소설 쓰기가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고통이라고 했답니다. 그러니 어느 장관이 국회에서 소설 쓰시네라고 했다가 소설가협회로부터 항의를 받을 만도 했습니다. 통속 소설에서 빠지지 않는 게 사랑과 돈 그리고 배신입니다. 단물 다 빼먹고 버려지는 신세를 시인이 탄식합니다. 멸치는 국물만 내고 끝장인가. 그런가 하면 내 밥 먹은 개가 발 뒤축문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실 지분을 정언했던 대장동 동업자 남욱 변호사가 13년 동안 발생한 일들을 모두 지어내서 말했으면 작가로 등단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정언을 황당무계한 시나리오라고 한 민주당을 겨냥한 듯합니다. 앞서 정진상 실장 측과 이재명 대표가 했던 이 소설 발언들도 떠올리게 됩니다. 남욱 변호사는 내 말이 거짓말이라면서 왜 위정죄로 고소하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유동규 전 본부장에 이어서 작심 발언을 하고 나선 이유도 말했습니다. 하지 않은 일을 자꾸 했다고 하면 억울하다. 내가 잘못한 것만 책임지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남이 내 징역을 대신 살아줄 건 아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지는 발언입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도 눈길을 끕니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 유 전 본부장에게 우리는 모른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유 전 본부장에게 김용 부원장이 했다는 말도 의미심장합니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이나 입원해라, 침낭 들고 태백산맥에 가서 열흘쯤 숨어 지내라고 했다는 것이죠. 사실이라면 유 본부장 심정이 어땠을지 웬만큼 짐작이 갑니다. 소설은 거울이라는 스탕달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야기 자체는 꾸며낸 것이지만 본질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생한 모습 그대로라는 얘기죠. 탐욕과 결탁, 배신과 증오가 얽혀진 다큐 소설 한 편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많은 진짜 소설가들이 이 흥미진진한 현실에서 창작의 영감을 얻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1월 23일 앵커의 시선은 누가 소설을 쓰는가 였습니다. 비가 그치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200m의 앞이 겨우 보일 정도일 텐데요. 평소보다 차간 거리 넉넉하게 두고 출근하셔야겠습니다. 저녁에는 거리 응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서쪽 지역은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일교차는 오늘보다 더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은 5도에서 시작해 1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와 대구가 17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비가 오다 그치다 하는 곳이 있겠고요. 이후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